안녕하세요. 미술사가 담지 못한 그림 이야기 이충렬입니다. 너와 나는 심하게 엮여 선전 간판이 되네 일도 저녁에 폭풍 후 회오리가 휑 몰아쳐 어어 알았어요 어어 붉은 집에 푸른 놈이야 아이들의 그림자는 안녕하세요. 미술사가 담지 못한 그림 이야기 벌써 90번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마지막 방송이 되었습니다. 제가 3주 전부터 계속 미리미리 연말 마무리 잘 하시라고 인사를 드리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청취자분들은 몇 년 동안 삶을 이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점점 정신없이 살아간다는 걸 감각할 때마다 좀 슬프기도 하고 위기감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정리, 마무리를 계속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예, 연말 마무리 잘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창완님의 노래를 들을 순서가 되었어요. 40번째 방송에서 김창완님의 음악을 들었고, 그래서 90번째 오늘 방송에서 김창완님의 음악을 들을 거고요. 오늘 이야기는 지난 시간 89번째죠. 89번째 다뤘던 주제와 연결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은 김창완님의 곡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인데요. 시간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들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 틀니를 들고 잠시 어떤 게 아래쪽인지 머뭇거리는 나이가 되면 그때 가서야 알게 될 거야. 슬픈 일이지.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게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달콤한지 그걸 알게 될 거야. 영원히 옳은 말이 없듯이 변하지 않는 사랑도 없다. 그 사람이 떠난 것은 어떤 순간이 지나간 것, 바람이 나물 지나 저 언덕을 넘어간 것처럼. 유치한 동화책은 일찍 던져버릴수록 좋아. 그걸 덮고 나서야 세상의 문이 열리니까. 아직 읽고 있다면 다 읽을 필요 없어. 마지막 줄은 내가 읽어줄게. 왕자와 공주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게 다야. 왜 이야기를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사실 시간은 동화 속처럼 뒤엉켜 있단다. 시간은 화살처럼 앞으로 달려가거나 차창밖 풍경처럼 한결같이 뒤로만 가는 게 아니야.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멈춰서 있기도 한단다. 더 늦기 전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모든 생명은 아름답다. 모든 눈물이 다 기쁨이고 이별이 다 만남이지. 사랑을 위해서 사랑할 필요는 없어. 그저 용감하게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돼. 내가 머뭇거리면 시간도 멈추지. 후회할 때 시간은 거꾸로 가는 거야. 잊지 마라. 시간이 거꾸로 간다 해도, 그렇게 후회해도 사랑했던 순간이 영원한 보석이라는 것을. 시간은 모든 것을 태연하게
태연하게 하지만 언젠간 풀려버릴 대엽이지. 시간은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지만 찬란한 한순간에 별빛이지. 그냥 날 기억해줘.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꾸미고 싶지 않아. 시간이 만든 대로, 있던 모습 그대로. 시간은 모든 것을 태연하게 하지만 언젠간 풀려버릴 대엽이지. 언젠간. 네, 김창환님의 시간 들으셨습니다. 시간은 그쵸, 김창환님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네, 시간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성숙해가는 남성 예술가가 얼마나 귀한지 정말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남성 예술가들이 뭐 뮤지션이든 뭐 미술가든 이 젊었을 때 이 사회에서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물론 이제 사회적 권력이나 그런 것들은 아직 가지기 전이겠지만 뭐 이 사회,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에게 허락하는 뭐 욕망, 성적 욕망을 마구마구 표현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삶의 이유인 것처럼 막 표현을 했던 그 20대의 감수성을 그대로 냉동창고에 넣은 채로 나이가 들어도 철이 들지 않고 다른 어떤 세계에 대한 관심과 혹은 뭐 관점이나 철학이나 뭐 이런 것을 숙성시키지 않은 상태로 그것만 계속 주구장창 부르짖고 그런 그림만 그리고 그런 작품만 하고 그런 영화만 찍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더 이 김창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음악이 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미술사가 담지 못한 그림 이야기 89번째 시간, 바로 지난주에는 남성 화가들이 혹은 그 전에 뭐 조각을 누가 했을지 모르겠지만 선사시대부터 이 여성에 대한 가슴의 집착을 다뤘는데요. 가슴에 대한 집착이 이제 이유가 다 똑같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선사시대에 종족 번식이 중요했을 때는 어떤 생명을 유지하는,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먹이는 그런 도구로서의 가슴, 풍만하고 처지고 커다란 가슴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남성만을 인간이라고 보고 남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던 시기에 드물게 여성 상반신 누드로 등장했던 밀로의 비너스부터 처짐이 없는 젊은 여성의 가슴이 등장했다가 이 르네상스 시대의 여성 누드화라는 장르가 유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젊고 아주 아무런 경험이 없는 어린 여성의 가슴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까지도 이어지고 그 후에도 당연히 계속 이어지고, 특히 앵그르의 샘에서
단지 어린 여성의 가슴이 아니라 어린 여성 자체를 전면에 드러내고, 또 그러한 어린 여성의 가슴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아름다운 바람직한 가슴으로 여성들에게 성형수술을 권고하는 형태로까지 드러나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칭 진보라고 하는 이 아재들 역시 남성은 여성의 성적 매력과 가슴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는 게 당연해 라고 하는 듯한 태도들을 팟캐스트나 이런 것들에 보였었고, 또 그것들을 그대로 당연하게 수용한 이 안티페미니즘 세력이 이퀄리즘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을 때 그것에 동조하는 여성들이 등장해서 자신의 가슴을 막 드러내고 했었던, 여성 이퀄 가슴, 여성은 가슴으로 대변되고 재현되는 이런 미개하고 부끄럽고 끔찍한 현실들이, 하지만 현실을 사는 여성들에게 계속 어떤 강요와 억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받는 수술 중에 하나가 가슴 확대 수술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방금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가슴은 단지 가슴이 아니라 젊은 여성의 가슴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젊고 풍만한 여성의 가슴. 그러면 가슴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사실은 핵심은 젊음에 있습니다. 젊음 정도가 아니라 아주 어린 여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앵그르의 셈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 남성들의 어린 여성에 대한 집착, 그리고 단지 남성뿐만 아니라 어린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왜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김창완님의 노래를 또 듣고 와서 그러면 앵그르의 셈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김창완님의 노래는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입니다. 들려드릴게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사랑한다고. 당신이 잠든 밤에 혼자서 기도했어요.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행복했다고. 헤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였다고. 이제는 지나버린 시간이지만 가슴에 별빛처럼 남아있겠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사랑한다고. 당신이 잠든 밤에 혼자서 기도했어요. 이제는 가고 없는 날들이지만 꿈처럼 추억으로 남아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사랑한다고. 당신이 잠든 밤에 혼자서 기도했어요. 네, 김창환님의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들으셨습니다. 다행이에요. 네, 제가 막 벌써 방송 초반부터 이렇게 열이 막 오르고 화가 나려고 하고 있었는데 차분한 노래로 좀 한 소끔 가라앉혔습니다. 앵그르의 샘은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했고 이전에도 몇 번 언급했지만 이제 언급 안 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방송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간단히 묘사는 해드릴게요.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라고 하는 유명한 신고전주의 회화, 신고전주의 화가의 대가인 프랑스 사람 화가가 그린 그림이고요. 제목은 샘입니다. 1856년에 그려졌고 세로로 길쭉한 화면에 담겨 있어요. 캔버스 크기는 폭, 그러니까 가로는 80cm, 세로는 163cm인 길쭉한 캔버스에 있습니다. 약간 어느 정확히 알 수 없는 모퉁이의 여성 소녀가, 아주 어린 소녀가 이제 옷을 안 입고 있는 건데요. 이 소녀를 기준으로는 왼쪽이고 보는 사람, 관객을 기준으로는 화면의 오른쪽에 항아리가, 주둥이가 밑에 쪽으로 해서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녀는 이 오른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이 항아리의 밑바닥을 잡고 있고 왼손으로는 물이 쏟아지고 있는 주둥이를 잡고 있어서 팔이 한쪽만 머리 위로 올라가 있고 나머지 팔은 어깨와 함께 밑으로 내려가서 팔꿈치가 골반뼈 있는 데 가깝게 있는, 그래서 S라인이 허리가 막 구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딱 봐도 아주 어린 소녀예요. 얼굴을 보면 한 14살, 16살 그 정도로 보이고 몸도 그렇게 2차 성징이 일어난 지 오래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거장인 앵그르가 이런 자세를 취하라고 주문을 해서, 이 힘든 자세 이거 따라해보면 되게 힘들거든요. 특히 저처럼 이제 50견이 온 사람은 너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자세입니다. 이것을 하고 몇 시간이나 있었을지 알 수 없는, 몇 날 며칠 있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의 시각 문화에서는 이렇게 여성이 인격체로서, 행위의 주체로서 생각할 수 없도록 우리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델의 신체의 고통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아름다운 여성, 이 자연화된 여성, 과거의 누드, 아니면은 이 서양 회화의 유명한 화가인 앵그르의 작품, 이런 식으로만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그림을 봤을 때 맨 처음부터 이 소녀가 너무너무 어려 보인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실제로 자료에 의하면 이 모델은 16살이라고 해요. 그리고 모델은 또 앵그르의 관리인, 그러니까 앵그르의 이제는 하인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 과거에는 하인이었겠죠. 하인의 딸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하인의 어린 딸, 16살짜리 딸은 자신의 아빠의 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아빠를 고용하고 있는 이 화가의, 나이도 많았던 이 앵그르가 되게 노년에 그린 거거든요. 이 나이 많은 노년 유명한 화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 과연 제안이었을까? 모델을 한다는 걸 거의 선택받아서 저 자리에 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더 좀 끔찍한 것은 제가 이제 계속 몇 번 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케네스 클라크라고 하는 이 누드의 미술사라고 하는 책을 쓴 누드 쪽의 어떤 또 누드라는 장르의 연구자 대가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또 뭐 미학적으로 누드를 어쩌고저쩌고 막 옹호하는데 그 사람이 쓴 여성의 미라고 하는 책이 있대요. 여성의 미는 어때야 된다 뭐 이런 걸 또 이제 주구장창 주장을 했겠죠. 거기에서 이 샘의 이 여성 모델을 프랑스 회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물이라고 했다는 거죠. 이 어르신들이 왜 이러는지 참 그런데요. 이 앵그르가 샘을 그렸을 때가 이미 56세에 이 그림을 시작해서 20년 후에 완성을 했거든요. 76세로 이미 엄청 유명할 때, 그리고 이 그림을 20년이나 마음에 두고 있다가 이제 완성을 76세에 한 거죠. 이 56세의 그림을 시작할 때 16살, 40살이 어린 여성을 그리면서 대체 어떤 생각과 마음을 먹었을지, 이 76세로 이 그림을 완성했을 때 대체 어떤 정신 상태였을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가장 서양에서 아름다운 무슨 여인, 프랑스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물이다라고 했던 이 16살 아기를 했던 케네스 클라크의 이 책은 1980년에 나오거든요. 이 케네스 클라크는 190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또 77세의 노인이 막 그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이 아저씨 할아버지들 대체 왜 이런 건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나이 많은 남성들은 젊은 여성에게 집착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나이 많은 남성이 어린 여성에게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롤리타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로 많이 알게 되죠. 그럼 이 롤리타는 또 무엇이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산울림이 아니죠. 김창완님의 노래를 듣고 와서 간단히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창완님의 음악을 오늘 들려드리지만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산울림 김창완님이 있던 그룹이에요.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를 듣고 와서 롤리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들려드릴게요. 기타로
네, 김창완 님이 함께 했던 산울림의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입니다.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김창완 님이 기타로 오토바이 타자 이래서 저도 오토바이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네, 오토바이가 더 정겹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되게 우리나라의 아방가르드를 보여주는 듯한 음악인 것 같아요. 롤리타는 롤리타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롤리타라고 하는 소설에서부터 나오는 말인데요. 롤리타라는 소설은 1955년에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라고 하는 작가에 의해 쓰여진 소설입니다.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험버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문학자예요. 그래서 파리에서 태어난 되게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문학자인데 어릴 때 엄마가 소풍 갔다가 벼락에 맞아 죽는 그런 기구한 어린 시절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랑 사는데요. 사춘기 전후의 매력적인 여자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사랑하는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짝사랑만 하고 잘 연애가 이뤄지진 않았나 봐요. 어쨌든 그래도 결혼을 하고 뭐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있으면서 파리를 떠나서 뉴욕으로 가고 뭐 그러면서도 계속 저술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뉴 잉글랜드의 작은 마을에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주인공 이야기예요. 롤리타의 37살 때쯤에 작은 마을에서 방을 빌리는데 집 주인이 과부고 12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춘기 전후의 여자아이한테 사로잡혀 있는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12살짜리 딸에게 마음이 쏠리는 거죠. 완전 첫눈에 반했어요. 근데 이 사회적으로 이 37세 아저씨가 12살과 결혼하기 어렵잖아요. 이것도 좀 그런 게 사실 고갱은 나이 엄청 많았을 때 40이 넘어가지고 IT 섬의 13살짜리 여자를 부인으로 삼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동양의 원시적인 존재인 동양 여자는 13살이어도 막 백인 아저씨 거의 할아버지 또래가 막 데리고 살 수 있는 건데 그쵸? 근데 이제 이 같은 서양 안에서 이 37세가 12세를 탐할 수는 없는 건 거예요. 너무 웃기죠. 이 윤리라고 하는 게 이제 누구에게 통하고 안 통하는가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딸의 이름이 돌로레스거든요. 돌로레스랑 영원히 살기 위해서 엄마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참 근데 그 엄마가 눈치를 못 채겠어요. 어쨌든 이 엄마는 딸을 되게 싫어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리고 자기 남편이 이 딸을 눈독 들이는 걸 알겠죠. 이 눈독 들인다 이런 표현도 너무너무 싫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 캠프로 보내고 캠프에서 돌아오면 기숙학교로 보낼 거라고 하니까 이제 이 험버트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 소녀와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책을 읽은 건 아니고 요약 줄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우연히 그 부인이 사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험버트는 캠프에 있는 그 자기가 사랑하는 12살짜리 돌로레스 딸에게 달려가서 데리고 와가지고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협박을 하면서 계속 강간을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참 그래서 이 명대사라고 하는 소설 도입부의 유명한 문장이 뭐냐면 롤리타 내 삶의 빛 내 몸의 불이여 나의 죄 나의 영혼이여 롤리타 혀끝이 입천장을 따라 세 걸음 걷다 세 걸음째 앞니를 가볍게 건드린다 롤리타 뭐 어쩌고저쩌고 뭐 키가 4피트 10인치인 그녀는 뭐 막 이러면서 이제 슬랙스 상태일 때는 네 읽기가 싫군요. 아무튼 이 키가 4피트 10cm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4피트 10인치라고 했는데
그러면 몇 cm냐면 147.32cm라고 해요. 147cm. 정말로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의 키가 다 크진 않지만, 예, 꼬마인 12살인 꼬마인 거잖아요. 저는 약간 놀란 게 아까 제가 이제 앵그르의 샘을 말씀드렸는데 샘의 그 그림 캔버스 크기가 163cm라고 했어요. 그러면 위아래 배경 빼면 147cm 진짜 비슷할 것 같은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무엇인가. 아까 누누이 말했지만 등신대의 느낌을 준다 그랬잖아요. 이 앵그르의 샘의 모델은 16살이니까 뭐 키가 거의 다 컸을 수 있는 나이이긴 하지만 되게 어린 소녀로 보이거든요. 이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그쵸, 동양 사람보다 더 빨리 성숙한 느낌의 이 외모가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한 12살밖에 안 돼 보여서 이제 앵그르의 샘이 더 좀 저한테 불편함을 줬던 건데 이 시기적으로 앵그르의 샘이 이 롤리타보다 훨씬 먼저 그려졌잖아요. 롤리타보다 100년 정도 전에 그려진 그림인데 그래서 이 앵그르의 샘에서 혹시 롤리타 소설이 어떤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냥 전혀 뭐 근거가 없는 하지만 너무너무 연결이 되는 상상을 해봅니다. 네, 요 앵그르 샘에 그려진 소녀의 키가 147쯤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아무튼 그런 롤리타라는 소설이 있고 나서 이제 이 소설은 뛰어난 문학적 성취를 했다고 평가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 되게 소설에 쓰여 있는 문장들이 엄청 정교하고 아름답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직접 영어로 쓰여 있는 책인데 읽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런 평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이 주인공이 화자예요. 1인칭 시점으로 쓰여진 거죠.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이제 사회적인 윤리를 거스리는 악인이지만 이 악인의 자기 합리화와 왜곡된 시선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기법이 혁신적이라고 평가받고요. 그리고 롤리타 콤플렉스라는 용어를 탄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소녀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는 현상을 이제 롤리타 콤플렉스라고 하는 말로 만들어지고 이게 의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일반 대중들에게도 사용되고 또 소아성애라고 하는 금기시되던 주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이제 사회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예술과 윤리에 대한 논쟁을 할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는 롤리타 컴플렉스는 로리콘이라고 하는 일본의 대중문화에서 이제 크게 받아들여지죠. 그러니까 사실 이 롤리타 소설은 사실 소설을 직접 읽은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롤리타라는 소설을 일본에서 바로 데려와가지고는 이제 이 적극적으로 대중문화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1970년대 일본에서 부터 이 대중문화에서 로리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종의 장르를 구사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인 대상으로 로리콘 문화 상품들이 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성년자를 모델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왜냐면 그런 불법이니까요. 하지만 이 어른을 아이처럼 꾸밉니다. 그래서 그 아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성적 상상을 마구마구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건데 이게 저는 우리나라의 아이돌들이 실제로 나이가 20살이 넘어도 되게 말라가지고 소녀 같은 몸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히 또 요즘 다시 유행하는 눈가에 약간 빨간 섀도우 같은 거 하고 약간 열기가 있는 어린 뭔가 좀 부족한
부족한 듯한 아픈 것과 부족한 건 다릅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에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상태에 마르고 작은 몸의 이 여성들로 스스로를 재현하게 만드는 이 문화, 이것은 무엇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롤리타 콤플렉스는 영화로도 1960년대에도 90년대에도 만들어지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러면서 대중문화에서 진짜 말 그대로 문화 상품으로서 여성을 소녀화하는 그런 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말할수록 너무 좀 비참하고 처참한데요. 그러면 대체 왜 이렇게 이 성인 남성이 미성년 여성에게 사랑을 느끼고 집착할까? 이것도 이제 그냥 미성년 정도가 아니라 사춘기 전후에 아주 어린 미성숙한, 이 미성숙한은 이 생각이 미성숙한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자원이나 선택권이나 뭐 환경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온전히 스스로 다 사고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걸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집착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얘기할수록 너무 슬픕니다. 예. 산울님이 아니라 이번에는 김창완님 솔로곡 나는 지구인이다를 듣고 와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는 지구인이다 들려드릴게요. 나는 지구인이다. 지구에서 태어났다. 지구에서 자라나고 여기서 술렁댄다. 동산에서 해가 뜨고 서산에서 해가 진다. 달님이 지켜주고 별들이 놀아준단다. 온갖 꽃이 만발하고 나비들은 춤을 추고 새들은 노래하고 구름 둥실 떠가고 천만 년이라나 억만 년이라나 바닷가엔 파도 치고 산 위에 바람이 불고 나는 지구인이다. 지구에서 태어났다. 지구에서 자라나고 여기서 술렁든다. 랄라랄라라 동산에서 해가 뜨고 서산에서 해가 진다. 달님이 지켜주고 별들이 놀아준단다. 온갖 꽃이 만발하고 나비들은 춤을 추고 새들은 노래하고 구름 둥실 떠가고 천만 년이라나 억만 년이라나 바닷가엔 파도 치고 산 위에 바람이 불고 나는 지구인이다. 지구에서 태어났다. 지구에서 자라나고 여기서 술렁댄다.
네, 김창완님의 나는 지구인이다 들으셨습니다. 제가 자꾸 고조되려고 할 때 차분한 음악을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남성들이 권력을 더 갖기 쉽잖아요. 뭐 가부장제 역시, 그러니까 자본주의 역시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하고 그래서 남성들을 공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산 노동을 하게 하고 자본을 독점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로 여성들을 사적 영역에 가둬 놓고 뭐 교육의 기회든 모든 기회든 그렇게 제한을 했으니까 나이가 들수록 남성들은 이제 노년에 접어들기 전까지 중년, 그러니까 청년기부터 중년기까지는 점점 권력을 획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 뭐 40, 50대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위치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그랬을 때 자신의 배우자 역시 성숙하고 성장하는데 사적 영역에 갇혀 있더라도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터득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과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데 이 권력을 마구마구 누리고 싶은 이 남성 입장에서는 이 비슷한 또래의 성숙한 여성은 이제 귀찮고 싫은 거죠. 평등하려면 자기 맘대로 할 수 없잖아요. 조율하고 조정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아주 어린 미성숙한 여성, 특히 한 10대 초반 정도면 2차 성징도 드러나니까 여성으로서 식별 구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것저것 계속 학습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이나 뭐 자신이 여태까지 했던 경험들을 이 어린 소녀에게 마구마구 펼쳤을 때 경이로워하면서 감탄하면서 받아들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신의 권력을 더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신의 지배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충족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 롤리타 컴플렉스라는 말이나 개념이 등장하기 전, 이 소설이 등장하기 전부터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것 같습니다. 뭐 누군가는 그것을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하지만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기보다 그 사회에서 누가 어느 시기에 권력을 독점하고 장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는 선택의 권한이 없고 선택을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받았을 때에서야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삶의 안정, 뭐 생존이 유리한지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점점 여성들도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성공한 여성들이 그러니까 성공, 그렇죠. 이건 사회적인 세속적인 성공입니다. 어쨌든 자본력을 갖춘 여성들이 연하남을 선호하고 연하남들과 연애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게 같은 원리겠죠. 저는
남자 사람만 되게 나쁘고 막 동물적이고 뭐 막 지배력이 강해서 여자 사람을 막 소유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위계적인 사회에서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만연할 때 이제 힘을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힘을 가지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이 평등한 관계에 대한 경험이 없고 평등한 관계로부터 받을 수 있는 뭐 얻을 수 있는 어떤 성숙이나 아니면은 기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쵸,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획일적인 미의 기준이 있고 이 예전에는 여성에게만 이렇게 어린 젊은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했으면 뭐 요즘도 물론 남성에게 좀 더 이 미에 대한 뭐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관대하긴 하지만 점점 이제 그쵸, 남성 문화 자체를 비판하지 않고 그냥 남성 문화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여성들이 만연한 상태에서는 그런 여성들이 권력을 가지면 남성들이 했던 거랑 똑같이 미러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는 남자들이 했던 것처럼 남자들이 젊은 여자를 좋아하고 이렇게 지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즐거워하듯이 어리고 젊고 예쁜 남자들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드라마의 시청자층이 중년 여성들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한 최근 10년 정도부터 전부터는 연상연하 커플, 그러니까 이전에는 너무 연상의 남자들이 연하의 여성들과 당연하게 막 연애를 하는 걸 보여줬으면 또 그거의 미러링처럼 최근에는 연상의 여성과 연하의 남성의 사실 현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태로 막 연애를 하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것들이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또 제가 흥분하면은 숨을 안 쉬고 얘기를 해서 이제 숨이 찹니다. 슬퍼요. 저는 계속 뭐 미술에서든 현실에서든 위계가 문제지 남자가 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고 이 위계로 인한 지배와 폭력과 착취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위계 자체를 없애려고 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자기와 평등하게 동등한 위치에서 소통되는 사람보다 힘이 없고 어리고 자원이 없는 사람을 선호하는 것은 그것은 과연 어떤 감정일까?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일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나이 많은 남자가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건 뭐 동물의 본능이다 이런 헛소리는 이제 안 하는 차원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시각 문화에서 어린 젊은 여성들이 소비되고 또 나이가 들어도 젊어 보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성형 전 세계 성형 1위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의 19세에서 29세 여성의 25%가 성형수술이 있대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놀라운 수치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19세에서 29세 여성의 4분의 1은 얼굴에 칼을 대는, 이거 시술 말고 수술이에요, 수술. 이래야 되는 상태가 된 것일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5년의 마지막 방송을 결국은 또 이렇게 외모지상주의와 사실은 어린 여성에게 맞춰진 미의 기준과 그것을 선호하게 되는 이 남성들의 평등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지배해야지 만족하는 이런 성향들, 그리고 여성도
뭐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똑같이 될 수 있다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네요. 네. 미술사가 담지 못한 그림 이야기는 100회까지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네,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2026년에는 그래서 몇 회 남지 않은 그 방송 동안 좀 다른 거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2025년을 돌이켜보시고 뭔가 2026년에는 안 해봤던 거, 새로운 거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도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과 몸이 어떤지에 따라서 무언가 새로운 게 필요한지 아니면 이대로 계속 하는 것이 좋은지 항상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술사가 담지 못한 그림 이야기 마지막 곡으로 김창완님의 안녕을 들려드리면서 2025년 안녕을 고할게요. 새해에 만나요. 안녕. 안녕 귀여운 내 친구야 멀리 백고동이 울리면 내가 울어주렴 아무도 모르게 모두가 잠든 밤에 혼자서 안녕 내 작은 사랑아 멀리 별들이 빛나면 내가 얘기하렴 아무도 모르게 울면서 멀리 멀리 갔다고 안녕 귀여운 내 친구야 멀리 백고동이 울리면 내가 울어주렴 아무도 모르게 모두가 잠든 밤에 혼자서 안녕 내 작은 사랑아 멀리 별들이 빛